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온라인 3차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지구과학 마무리.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오늘 이제 이 수업이 끝나면 천문 단원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얘들아, 오늘 수업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었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다양한 외부 은하들을 이제 관측을 했고, 그런 외부 은하들에서 오는 빛들을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 관측을 하다 보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빨리 멀어진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도출했어요. 그죠? V는 CZ. 이게 뭐죠? 적색 편이가 클수록, 즉 속도가 더 빨리 멀어진다. 그리고 거리 측면에서 얘기하는 이 허블 법칙은 거리가 먼 애들일수록 팽창 속도가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 풍선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 팽창하고 있고, 이러한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대립을 했는데, 결국에는 부피가 증가할 때 질량은 변화가 없고 온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빅뱅 우주론이 이제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는 우주 배경 복사가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전에 나온 빛이 현재 3켈빈, 2.7켈빈 정도로 관측된다라는 것은 이제 온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이제 알맞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뒷받침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로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어땠죠?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이 이 양 끝에서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이 모양 자체가 동일했어요. 그죠? 이 이유는 초반에 여기에 있던 밀도가 138억 년이 지나서 양 옆으로 이동을 했을 텐데, 얘도 138억. 그러면 얘네들이 총 몇 년일까요? 138, 276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만나서, 자, 얘가 138억 년이 지났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 점으로까지 오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냐면 276억 년이 흘러야지만 모였다가 다시 팽창하면서 흩어져서 양 끝에서 동일한 우주 배경 복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으로 더 짧죠. 빛이 이동한 시간보다 더 짧아요, 우주의 나이가. 그러니까 이러한 빅뱅 우주론으로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한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것이 설명이 되지가 않았죠. 바로 그 문제가 이 지평선의 문제였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가 평평해요. 근데 이것도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주 전역에서 평평한 우주를 보기 위해서는 우주의 밀도값이 특정한 값을 가져야 하는데, 이 빅뱅 우주론으로는 이 밀도를 설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평평성의 문제 얘기했었고, 세 번째 이 기본 입자가 생성될 때 자기 홀극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이제 급팽창, 구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급팽창 이론, 우주가 빅뱅 후 한 점에서 이제 터진 건 맞는데,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 10의 마이너스 36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4초, 굉장히 빅뱅 후에 짧은 시간에 우주가 엄청나게 작은 한 점이었다가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하였다는 이론이에요. 자,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라는 것은 물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공간 자체가 팽창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떠한 물질도 빛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공간에서는 좀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팽창할 때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뱅 후 이 시간 동안에는 빛보다 빠르게 공간이 확 하고 커졌다라는 이론이 바로 이 급팽창 인플레이션 이론이에요. 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작은 점이 우주예요. 그리고 이 바깥쪽이 우주의 지평선이야. 자, 빅뱅 후 미안해요. 엄청 작은 한 점이었는데 시간이 요 10의 마이너스 36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4초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지평선보다도 어떻게 된 거냐면 더 커지게 급팽창했다라는 이론이에요. 될까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작은 한 점이 이렇게 급하게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은 기존의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주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일정하게 증가했다라는 게 이제 빅뱅 우주론이고, 급팽창 이론은 이 시간 동안에 급하게 팽창한 이런 이론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우주의 크기 자체를 애초에 엄청나게 작게 봤던 거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팽창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어땠다? 작았다. 그리고 급팽창 이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커졌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한번 요 문제점들을 해결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지평선 문제는 우리가 우주의 양 끝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어땠죠?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했죠?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하려면 처음에 한 점에서 얘네들이 교환을 하면서 양옆으로 퍼져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보다 우주의 나이가 작은 것이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급팽창 이론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애초에 우주는 컸던 것이 아니라 엄청 작았기 때문에 이 한 점에서 서로 상호 교환을 했다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이 한 점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짧은 시간 동안 이 한 점에서 어떻게 된 거야? 폭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 어디서든지 간에 우주 배경 복사는 동일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까? 팽창 전 우주의 크기는 무수히 작았다. 이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얘들아, 여기 보면은 우주의 크기가 빅뱅 우주론에선 이 정도고 급팽창 이론에서는 엄청나게 작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하게 이제 우주가 커져도 관측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평평성 문제는 어떻게 우주 공간이 특정한 밀도 값을 가져서 이렇게 평평하게 보일 수 있을까라고 설명을 하면 어땠지? 짧은 시간 동안 어땠어요?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팽창을 했죠? 그러니까 요만했던 것들이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이렇게 팽창을 해버린 거야. 자, 이렇게 팽창을 해버리면 자, 여기에 있던 밀도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밀도가 균일하게 보이고 그리고 급하게 팽창을 하니까 이 곡률 자체가 평평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땐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급격히 팽창을 했기 때문에 우주 전역의 밀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기홀극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는 N극, S극이 붙어서 이렇게 자석으로 보이지 N극 따로 S극 따로 보이지 않잖아요. 자, 이런 건 설명 어떻게 하냐면 자, 이 하나였던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우주의 지평선보다도 어떻게 됐지? 지평선, 여기가 지평선, 여기가 우주의 크기라고 하면 지평선보다도 커졌어요. 자, 여기가 지평선.
지평선보다도 팽창을 하니까 우주의 크기가 커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홀극이 NS가 있어도 지평선 넘어서 N, S, N, S 이런 식으로 지평선을 넘어서 자기홀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N극 따로, S극 따로가 발견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없어진 게 아니라 빅뱅, 폭발 이후에 NS가 우주의 크기 자체가 지평선보다도 커졌기 때문에 지평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NS가 따로따로 발견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기홀극이 이제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홀극 자체가 우주의 지평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평선 내부에서는 발견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주 크기 자체가 굉장히 급팽창을 하기 때문에 밀도 자체가 희박해졌겠죠. 이 NS라는 애가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몰려있다면 엄청나게 잘 발견이 될 텐데 우주 크기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실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팽창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팽창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이 팽창은 멈추지 않을까? 아니면 계속 팽창할까? 아니면 더 빠르게 팽창할까? 천천히 팽창할까? 라는 것에 이제 의문을 품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와중에 뭘 관측을 하게 되냐면 초신성을 보게 돼요. 자, 뭘 본다? 초신성을 보는데 우리가 다양한 초신성이 있어요. 1A형 초신성, 1B형 초신성, 2형 초신성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1A형 초신성을 증거로서 이제 보게 돼요. 왜냐면 얘는 초신성이란 건 뭐죠?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얘네들의 연료를 다 태우고 나서 마지막 찌꺼기들이 남았을 때 그 질량을 견디다 못해 빵 하고 터지는 게 초신성이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빵 터질 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밝은 빛을 내죠. 그쵸? 그래서 매우 밝고,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매우 밝으니까. 그리고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요거 밑줄 쳐보세요. 절대 밝기가 일정해요. 그죠? 절대 밝기가 일정한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는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의 거리 측정에도 이 1A형 초신성을 쓰게 돼요. 자, 다시. 자, 이 절대 밝기가 일정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초신성의 밝기를 나타낸 것인데, 자,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여기 최대 밝기일 때 이 밝기 등급이 일정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외부 은하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할까? 절대 밝기는 일정해. 그럼 거리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건 뭘까요? 겉보기 등급이겠죠. 그래서 우리 알고 있어요. 자, 얘는 일정해. 상수 취급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리에 따라 이 겉보기 등급을 측정을 하고 절대 등급은 상수 취급을 하면 결국에 얘는 거리 지수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우리는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이제 우주의 밝기를 측정을 해서 거리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 거리를. 될까요? 자,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을 해봤더니 계속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우주 내 팽창은 하지만 질량 자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 때문에 서로서로 중력을 끌어들여서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관측하면서 이 1A형 초신성을 관측을 하다 보니 시간에 따라서 이 겉보기 등급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소리야? 멀어진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멀어지는 거리 자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1A형 초신성을 관측을 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초신성 관측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점차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져요. 뭐라고 하죠? 이것을 가속이라고 하죠. 감속 아니고 가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구나. 팽창하는 건 맞아. 하지만 팽창하는 속도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로?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여기 보세요. 거리에 따른 밝기 변화를 분석해서 우주 팽창 속도를 알게 된 거 1A형 초신성으로 알게 된 거야. 될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하나의 점이 빵하고 터진 빅뱅이야.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36에서 10의 마이너스 34초 사이에 급팽창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주가 빵하고 지평선보다 더 크게 팽창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빅뱅 후 38억 년이 지나게 되면은 플러스 원자핵과 전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빛이, 우주에 있는 빛들이 빠져나가는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주 전역에 있던 빛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우주는 어떻게 될까? 깜깜하겠죠. 그래서 암흑시대가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점차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행성들이랑 은하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돼요. 얘들아, 그러면 이때는 물질들이 모여야 되겠죠. 물질들이 모여야지만 이런 애들을 생성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누구의 힘이 더 세지냐면 중력의 힘이 청력보다도 세지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때 잠깐 동안 어떤 우주가 되냐면 감속 팽창 우주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 별이 만약에 막 생성이 되고 그리고 행성, 은하들 이런 애들이 생성이 될 때는 급팽창 이후에 약간의 감속 팽창 우주가 살짝 있다가 이후에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중력보다도 누가 더 커지게 되냐면 청력이라는 힘이 더 커지게 되면서 우리는 가속 팽창 우주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보기가 나오면 틀린 거지, 얘들아. 빅뱅 이후 가속 팽창 우주만 있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물질이 생성될 때는 중력의 힘이 더 세질 때 그때는 살짝 팽창 속도가 떨어지는 감속 팽창 우주도 있다가 이후에 중력보다 청력의 힘이 세지게 되면은 우리는 가속 팽창 우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138억 년 전에 이거 우주의 나이죠?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는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급격한 팽창을 일으킨 거죠. 인플레이션. 급팽창 말하는 거죠. 자, 2번 우주가 탄생하고 38만 년 특별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고 그때 방출된 온도는 3000켈빈이죠. 그리고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 현재는 3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 정확히 2.7켈빈 복사로 관측됐죠. 자, 급팽창 과정에서 발생한 밀도의 미세한 차이가 은하와 별들을 탄생하였다. 자, 이렇게 별들이 탄생할 때는 중력의 힘이 커진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고, 그리고 현재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중력보다도 청력이 더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물질들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자, 일단 결론부터 보고 가면, 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68% 정도, 그리고 암흑 물질이 26.8%. 얘들아, 이 다크 물질은 어떨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겠지, 얘들아. 암흑이니까 보이지 않는 물질들인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들,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들을 보통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퍼센트도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를 조금 알아둘게요. 자, 보통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 4.9%. 그리고 암흑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측되지 않는 물질이 26.8%. 그리고 에너지 68.3% 정도가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구나. 자, 그럼 얘들아, 이런 물질들은 당연히 중력이라는 힘이 세겠죠. 에너지보다.
청력보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끌어당기는 힘이고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에요. 자, 물질들은 서로서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끌어당기는 힘이 인력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강해질 때, 중력이 강해질 때는 또 다른 별을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될까요? 자, 근데 이 에너지는 조금 달라요. 자, 에너지는 이제 끌어당기는 인력보다 누가 더 큰 거야? 밀어내는 청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주가 뭐 할 수 있는 힘이 되냐면 팽창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현재 우주는 요거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일단 요거 칸만 채워볼게요. 평탄하지만 많은 양의 암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청력의 힘이 강해서 가속 팽창시키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이제 팽창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다. 우주의 구성 물질을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고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처음에 이제 보통 물질부터 볼게요. 자, 보통 물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근데 아까 몇 프로였죠? 약 4.9%로 우주에서 굉장히 낮은 밀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암흑, 진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빛을 방출하지 않아서 보이진 않지만 질량은 있어, 얘들아. 근데 보이지 않은데 존재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추정을 할까? 그 증거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우리 은하의 회전 곡선을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들아, 빛을 내진 않지만 물질, 중력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중력 효과를 보일 거야. 그거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중력 렌즈.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실제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은하의 회전 곡선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은하의 회전 곡선은 얘들아, 이거 색깔 다르게 볼게. 자, 우리 은하 앞에서 했었죠. 우리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은하를 생각을 해보면 중앙부는 얘들아 여기는 강체야.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는 회오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나선 은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질량이 보통 이렇게 중심 핵 쪽에 모여 있는 거야. 중심 핵의 질량이 모여 있다.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질량이 중심부에 몰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량을 가진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강체라고 해요. 그래서 은하의 중앙부는 질량이 다 평평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체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강체 회전은 뭐냐면 고체 물질이, 자, 여기 똑같이 고체 물질이 회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돌아요. 자, 이 지점에서 지금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회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쪽에 반지름이 작을 때는 이만큼 돌면 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이만큼을 돌아야 돼. 근데 얘가 돌 때나 같은 시간이죠. 그럼 속도는 누가 더 빨라야 될까? 바깥에 있는 애가 더 빠르게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체 회전의 특징은 뭐냐면 반지름이 클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이렇게 나선 은하에서는 강체 회전, 중앙부가 강체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자, 예측한 거는 빨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측하는 속도의 값은 은하의 중심부는 반지름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식의 은하의 회전 곡선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앙부 이쪽은 강체 회전을 우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질수록 회전 속도가 빠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은하의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색깔을 다르게 볼게요. 자, 이렇게 은하의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했죠? 나선 8 바깥에는 이제 헤일로라는 공간이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질량이
보통은 여기 핵에 모여 있고 이쪽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질량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야.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회전을 하게 되냐면 케플러 회전을 하게 돼요. 케플러 회전.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태양계 생각하면 돼요. 자, 태양계는 어떻게 돼 있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거의 99%의 질량이 모여 있고 얘를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러니까 중앙부에 보통의 질량들이 다 모여 있고 바깥쪽으로 갈수록은 이제 질량이 거의 없어요. 그쵸? 그런 애들을 보통 이제 이 질량을 가진 애를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었죠?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거 우리 다 공부했었죠, 태양계에서. 그래서 수성이 공전하는 속도랑 뒤에 이제 목성이나 토성이 공전하는 속도는 훨씬 느려진다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나선은하의 얘네들을 적용을 해보면 중앙부에 중심 핵 쪽에 질량이 모였기 때문에 중심부는 강체 회전을 해서 반지름이 커질수록 속도가 증가할 것이고 은하 중심으로부터 이제 해일로 공간이 이제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케플러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질수록 회전 속도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한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제 중앙부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할 것이다. 반지름이 커질수록 속도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바깥쪽은 케플러 회전을 예상을 한 거야. 그런데 떨어져야 될 은하의 속도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실제는 안쪽은 강체 회전을 하는 건 맞지만 헤일로로 가면 갈수록 헤일로 쪽에 은하 회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속도가 유지되는 모습을 관측을 했어요. 자, 이렇게 회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회전이 유지되는, 속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뭘까? 아까 뭘 예측한 거지? 질량이 중심부에 모여있고 거리가 멀어지면 헤일로로 가면 갈수록 질량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헤일로에도 엄청나게 큰 질량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게 뭐야?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라고 예측한 거죠. 될까요? 얘는 누구 때문이다? 보이지 않은 암흑물질이 헤일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이 은하의 회전곡선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탐구 결과 볼게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는 밀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 얘 바로 뭐야? 강체 회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은하의 물질은 대부분 중심부에 밀집되어서 회전 속도는 이제 이후에 케플러 3법칙이 뭐냐면 얘들아, 케플러 3법칙이 주기 제곱이 회전 반경의 세제곱이다. 이런 건데 이거는 G2에서 배울 내용이고 아무튼 이 케플러 회전 법칙에 의해서 반지름이 클수록 회전 속도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했어요. 하지만 예측된 회전 속도는 관측된 회전 속도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야? 암흑 물질의 존재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분석 포인트 볼게요. 자,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은 예측한 것처럼 중심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외곽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암흑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은하의 질량은 관측된 물질의 총 질량보다 훨씬 크다. 됐어요? 그래서 전자기파로는 관측되지 않는 암흑 물질이 은하 원반과 헤일로에도 크게 분포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 우리 은하 회전 곡선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중력 렌즈 현상인데 요거는 이미 알고 있죠. 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들을 이렇게 직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암흑 물질의 존재로 인해서 한번 굴절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도 쭉 오지 않고 한번 굴절이 됐더라. 그래서 이렇게 중력 렌즈 현상으로 인해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증거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될까요? 네, 그래서 암흑 물질 지금 공부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암흑 에너지 볼게요. 자, 암흑 에너지는 이제 별표를 치고, 자, 에너지는 물질과는 다르게 인력이 작용하기보다는 청력이 작용해서 가속 팽창을 시키는 우주의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이 에너지가 아니고 물질들만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중력에 수축해야 될 거야. 하지만 어때? 현재 1A형 초신성을 관측을 해본 결과 팽창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우주 안에 있는 물질들의 중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너지예요. 될까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보면 물질들은 인력으로 작용을 하고 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얘는 팽창의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수축하는 역할을 하고 청력은 우주 팽창하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얘 에너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거. 될까요? 얘들아, 그래서 팽창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이거는 얘들아 자료 해석으로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일단 우리 결론을 해보면 팽창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팽창 속도,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랑 현재 우주 팽창 속도 누가 더 빠르다라는 거야? 얘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현재가. 그쵸? 자, 요런 결론 낼 수 있는 자료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오프라인 때 문제로 한 번씩 연습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정도는 정리를 좀 해두자.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자료 하나만 볼게요. 과학 돋보기에 여기 별표 하나 쳐보고, 자, 가로축을 한번 볼게요, 얘들아. 적색편이야. 그런데 0.01, 0.11 뭔가 간격이 다른데 지금 그래프상에선 똑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죠. 이거 로그 스케일로 표현된 축이고, 그리고 세로축은 상대적인 빛의 세기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고 있지? 빛의 세기가 감소되고 있죠. 즉 어두워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지?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파악해도 되겠죠. 됐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제 볼게. 자,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적색편이가 크다. 그러면 이거는 적색편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있는 엄청나게 멀리 있는 빛이 파장이 긴 애가 온 거겠죠.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짧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현재, 얘는 상대적으로 과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온 빛, 현재에서 온 빛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한 거야. 그래서 A는 뭘 가정했냐면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 팽창을 가정한 것이고, B는 팽창 속도가 일정하대. 그러니까 얘는 평탄한 팽창 속도가 일정한 그냥 등속 우주를 가정한 거고, C는 감소한대. 얘는 감속 우주를 가정한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건 누구라고 했지? 1A형 초신성이라 했지. 자, 얘를 관측한 자료를 봤어. 그랬더니 자, 찍었던 걸 봤더니 얘들 어디에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지? 과거를 보면은 지금 초신성이 지금 A 근처에 찍혀 있어요. 자, 이 말은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가속 팽창 우주가 맞았구나 라는 자료로 보여지는 거죠. 될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상보다 지금 우리가 등속을 만약에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보다 지금 상대적인 빛의 세기가 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밝기보다 더 어둡게 보였다. 그 말은 즉슨 거리가 더 멀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팽창 속도가 더 빨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결론은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 누구 때문에? 암흑 에너지 때문에 가속 팽창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게 이제 증명됐다라는 거죠.
될까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A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모두 고려한 모델이고 C는 아까 말했죠? 감속 우주 모델을 가정한 거예요. 자, 근데 초신성을 관측해서 얻은 자료를 보니까 어디에 수렴하더라? A에 수렴했죠. 얘와 거의 비슷했죠? 그 말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빛이 더 어둡게 보였고 그 말은 더 거리가 먼 것이고 팽창 속도가 더 빨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훨씬 커서 현재는 뭐 하고 있다? 우주는 가속 팽창 우주가 하고 있다. 가속 팽창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네, 자, 요거는 우주의 미래를 이제 우리가 물질, 보통 물질도 있고 암흑 물질도 있고 이제 암흑 에너지도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자, 얘는 과거에 누가 주장한 모델이냐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우주 모형을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모델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한 번씩 볼게요. 자, 암흑 에너지 말고 우리가 암흑 물질, 보통 물질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지 아니면 멈추게 될지 어떻게 될까를 이제 예측한 모델이에요.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할 때 우리가 밀도를 하나 가정을 해요. 무슨 밀도를 가정하냐면 임계 밀도라고 로 C. 자, 이 C는 크리티컬. 그래서 일정한 크기가 유지될 때의 밀도를 우리가 임계 밀도라고 가정할 거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가 유지된대. 그러니까 팽창도 수축도 없는 그냥 일정한 크기가 유지될 때의 밀도라고 가정을 하면 돼. 그럼 일정하다. 그러면 수축도 안 하고 팽창도 안 하는 어떤 모델이냐면 바로 이 평탄 우주를 가정할 때의 밀도를 1로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평탄 우주의 밀도, 그래서 로우 크리티컬 밀도가 1일 때를 우리가 이걸 가정을 하고 이제 이 밀도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수축하거나 팽창하거나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가정을 한 거야, 임계 밀도를. 그래서 평탄 우주는 당연히 현재 우주가 가지고 있는 평균 밀도랑 이 크리티컬 밀도가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률은 뭘까? 구부러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공률은 0인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삼각형을 한번 찍어보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딱 떨어지는 이런 우주를 이제 평탄 우주라 가정을 한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런 상태가 바로 영원히 시간이 가도 영원히 우주의 크기가 일정할 것이다 라고 가정한 게 평탄 우주고 현재는 얘들아 어떤 우주라고 아까 그랬지?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평탄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는 평탄 우주예요. 자, 이거 뒤에서 일단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자, 지금은 일단 임계 밀도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수축할 것이냐 팽창할 것이냐 요거를 보는 거야.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열린 우주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어때요? 보세요. 우주의 크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져요. 자, 이렇게 크기가 커질 수 있는 이유는 크리티컬 밀도보다 우주가 가지고 있는 밀도가 더 작아야지만 팽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의 평균 밀도보다 임계 밀도가 클 경우, 즉 밀도가 작을 때는 팽창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팽창하더라. 그래서 이 열린 우주는 공률을 그려보면 요렇게 휜 상태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삼각형을 찍어보면 얘는 이런 식의 삼각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그럼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어떨까요? 작죠? 그래서 우리는 공률을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요. 다음에 이제 닫힌 우주는 어떨까? 닫힌 우주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
팽창을 하다가 이제 미래에는 물질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닫힐 것이다, 수축할 것이다 라는 모형이에요. 그럼 당연히 임계 밀도보다 밀도가 어때야 될까? 커야지만 수축하겠죠. 그래서 이 공유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공유를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똑같이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요. 그럼 180도보다 어떨까? 얘는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지죠. 그래서 닫힌 우주의 공유를 플러스로 보게 돼요. 됐어요? 자, 여기서 프리드먼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물질들만 가지고 이 밀도를 가지고 일정한 크기의 밀도, 크리티컬 임계 밀도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주가 열릴 것이냐 닫힐 것이냐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냐를 이제 예측을 해요. 될까요? 자, 근데 현재는 우리가 평탄 우주로 보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의 우주 밀도가 얘들아, 현재 우주 밀도가 평탄 우주라고 하면 1로 관측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관측되지 않고 관측되는 우주의 밀도가 얼마로 찍히게 됐냐면 0.3 정도로 찍히게 됐어요. 될까요? 그리고 크리티컬 밀도는 1이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 이 값만 가지고 봤을 때는 임계 밀도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열린 우주로서 보여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돼요? 평탄 우주로 관측이 되지만 값으로 따졌을 때는 열린 우주가 돼야 된다고. 근데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관측 결과가 딱 들어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런 관측 결과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우주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아까 관측된 우주의 밀도 몇이라고 했죠? 0.3이라고 했죠? 근데 앞에서 말한 0.3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물질 밀도인 거야, 물질. 될까? 그리고 현재는 무슨 우주라고 했어요? 평탄 우주라고 했어요. 자, 현재 평탄 우주의 밀도는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너지 밀도가 0.7이 있어야지만 더했을 때 1이라는 현재 평탄 우주값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물질 밀도 0.3 그리고 에너지 밀도 0.7이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되는 평탄 우주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될까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물질 밀도보다 지금 에너지 밀도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청력이 작용하는 힘이 더 큰 거고 그로 인해 뭐 한다? 가속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 가속 팽창 우주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이 에너지 밀도가 관측이 되면서 얘네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될까요? 네, 그래서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 앞에서 본 이 그래프 어디 갔어? 요게 평탄 우주. 근데 얘는 에너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 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팽창 속도가 일정한 등속 팽창을 그린 거고 얘는 가속 팽창을 그린 거야. 근데 현재는 뭐가 맞다? 이 가속 팽창 우주의 개형을 따라가고 있더라.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들아 현재의 접선을 그려보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랑 가속 팽창 우주의 그 접선이 똑같아. 하지만 미래로 갈수록 예측을 해봤을 때 이게 아니라 얘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에너지 밀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현재 우주는 평탄하지만 평탄 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처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거 하나만 정리를 해보면 현재 지금 여기에 있어 우리가 시간이. 그러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 얘로 따졌을 때 나이는 이만큼이 얘의 나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속 팽창을 가정했을 때 우주의 시작은 여기야. 그치? 그랬을 때 현재까지로 보면 얘가 이만큼이 지나온 나이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러면 나이는 어떤 우주가 더 훨씬 많은 거야? 가속 팽창을 고려했을 때 우주 나이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주 나이보다 훨씬 큰 거죠? 그쵸? 그럼 속도는 누가 더 빠른 걸까? 속도. 현재로 왔어. 더 적게 시작했지만, 더 최근에 시작했지만 같이 왔죠. 그러니까 속도는 이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다양한 의미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더라. 그럼 얘들아, 결론은 뭐야? 현재는 평탄 우주로 보이지만 밀도 측면에서는 평탄 우주가 맞죠? 밀도 측면에서는 평탄 우주로 보이지만 현재 우주는 뭐 하고 있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했어요. 모든 진도가 끝났고, 앞에 얘들아 지금 여기 허블 법칙과 우주론부터 오늘 했던 이 내용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다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잘 해두고, 지금 여기 뒷부분은 이제 G1에서 처음 보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 복습하고,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 때 오면은 이제 문제로서 다시 적용을 하면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반드시 개념들 싹 다 복습을 해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지구과학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 우리 오프라인 시간 때 만나요. 안녕.